생명의 기원.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발전된 이론으로 평가받는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책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태초에는 단순함만이 존재했다. 그 단순한 세계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어떻게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질서한 원자가 복잡한 패턴으로 모여 인간을 만들어내기에 이를 수 있는지, 진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부터 시작해보자. 세상은 안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안정한 것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존재하거나 흔하게 존재하는 원자의 집단이다. 그것은 가령 알프스의 마테오른 봉우리일 수도 있고, 혹은 빗방울처럼 그 하나하나는 금세 사라질지라도 집합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많이 존재하는 어떤 집단일 수도 있다. 보다 더 복잡한 원자들도 널리 인정되어 온 학설에 따르면 대폭발이 우주를 만들어낸 직후부터 우주의 여러 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원소의 유래다. 때때로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결합하여 다소간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기도 한다. 에너지를 가진 한 무리의 원자가 안정한 패턴을 갖게 되면 그 원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다. 최초의 자연 선택은 단순히 안정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전혀 신비로울 것이 없다. 말 그대로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화학자들은 초기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재현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다. 가능성 있는 이들 단순한 물질을 플라스크에 넣고 자외선이나 전기 방전 등의 에너지원을 가한 후 2-3주 지나면 대개 플라스크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나타났다. 처음에 넣었던 분자보다 복잡한 분자가 다량 포함된 연갈색 액체가 생긴 것이다. 특히 그 액체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대표 물질 2가지 중 하나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더 최근에는 생명 탄생 이전 지구의 화학적 상태를 본뜬 실내 실험에서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유기물이 생성됐다. 이들은 유전 물질인 DNA의 구성 요소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30-40억 년 전에 해양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원시 스프가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이 유기물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과 같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결합하여 더 큰 분자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나 그 밖의 여러 생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흡수되어 분해되지 않았고, 거대 유기물 분자는 점점 더 진해지는 수프 속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표류했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들을 자기 복제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자기 복제자는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다. 그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그처럼 일어났을 성쉽지 않은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실제로 스스로 복제하는 분자는 생각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억 년 동안 단 한 번만 생기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기 복제자를 여러 가지 종류의 구성 요소 분자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 분자라고 하자. 이제 각 구성 요소가 동종이나 특정한 다른 종류에 대하여 상호 친화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스프 속의 어떤 구성 요소가 자기 복제자에서 자기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부분과 만날 때마다 자기 복제자에게 들러붙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러붙은 구성 요소는 자동적으로 자기 복제자 내 구성 요소의 서열과 같은 식으로 배열될 것이고,
안정한 사슬을 만들 것이라 상상하기는 쉽다. 이 과정이 순서에 따라 계속 반복되어 그 산물이 층층이 쌓인다. 이것이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안정성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두 가닥의 사슬이 세로로 쪼개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개의 자기 복제자가 되어 그 각각이 다시 복제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복제 과정에서든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복제 과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사본에서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을 몇 번씩 만들 경우 오류는 누적되어 심각한 상태가 된다. 우리는 잘못된 사본을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데 필수적이었다.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원시스프는 모두 똑같은 복제자 사본의 개체군이 아닌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몇 가지 변종 복제자의 개체군으로 채워졌다. 어떤 변종은 다른 종류보다 원래부터 안정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자는 일단 만들어지면 다른 것보다 덜 분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명이 긴 자기 복제자는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졌을 것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분자의 개체군에는 수명이 길어지는 진화적 경향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찰스 다윈이 강조한 경쟁이다. 우선 지구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 제한 요인 역시 중요했을 것이다. 상상해보면 자기 복제자는 복사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작은 구성 요소 분자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스프 속에서 떠돌아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복제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구성 요소 분자는 점점 더 소진되어 결국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 복제의 여러가지 변종들 내지는 계통들이 경쟁했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자기 복제자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경쟁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아니 아무런 감정도 없이 행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경쟁하고 있었다. 안정성을 높이는 복제상의 오류나 경쟁 상대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방법은 어떤 것이든 자동적으로 보존되고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량 과정은 누적되었고 점점 교묘해지고 효과적이 되었다. 아마도 어떤 자기 복제자는 화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둘레의 단백질 벽을 만들어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하여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운반자까지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살아남은 자기 복제자는 자기가 들어앉을 수 있는 생존 기계를 스스로 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생존 기계는 더 커지고 더 정교해졌으며 이 과정은 누적되고 계속 진행되었다. 40억 년이란 세월 속에서 고대 자기 복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절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바닷속을 유유히 떠다니는 자기 복제자를 찾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거대한 생존 기계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종기로 바깥 세상을 조종한다. 그들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자는 기나긴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 기계다.